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스크랩했던, 저희 기술 경영 관련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쪽에서 저희가 좀 같이 봤으면 하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이러한 뉴스들을 제가 스크랩을 한 것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부터 좀 매주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내 기사도 있고 외국 기사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게 2021년 3월 28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쿠팡이츠의 질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 아시고, 그 배달의 민족이 있는 상태에서 쿠팡,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쿠팡에서 이제 쿠팡이츠라고,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내놨어요. 처음에 이거 내놨을 때 이게 될까? 막 이랬는데, 누군가 그랬거든요. 이제 배달의 민족의 독점이 깨진다. 독과점이 깨진다. 그래서 사실은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랑 합병을 할 때 이게 독과점 이슈가 엄청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몇몇 분들께서 경쟁이 있을 거고 쿠팡이 들어온다면 독과점이 깨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일단은 배달앱 전체 점유율 20% 육박하고 강남 점유율이 45% 넘었다고 해요. 사실 전 세계의 트렌디한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미국을 꼽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할 때 우리가 사실 강남을 뽑잖아요. 강남을 꼽죠. 서울 안에서도. 그래서 이게 비결이 뭐냐? 저도 이제 쿠팡이츠를 가끔 써보면 좋아하는데 한 건만 배달해요. 기존에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라이더 분께서 여러 건의 배달을 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여러 건의 배달했는데, 쿠팡이츠가 처음에 자기 초기자 버전 들여서라도 들고 나온 모델이 한 건, 단건 배달이에요. 단건 배달. 한 분이 단건을 배달해서 빠르게, 그 다음 식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을 해서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이런 모델로 배민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익이 나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익을,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달비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초창기 배달의 민족 모델도 결국엔 소비자들한테 추가 비용이 지불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저런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배달비가 높아지고 있죠. 배달비를 높이지 않으면은 음식 가격이 어떤 때는 오프라인 직접 가서 먹을 때랑 온라인을 시킬 때랑 음식 가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업장 쪽에서 판매 가격을 관리하든 배달비가 오르든 둘 중 하나거든요. 자, 라이더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죠.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배달비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강남 3구에서는 어쨌든 거의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따라잡았고, 배민이 45%, 쿠팡이츠 45%, 요기요가 1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강남 3구에서는. 네, 그 다음에 우선 몰랐는데 서울시 전체 배달 주문 수에서 강남 3구가 구가 되게 많잖아요. 강남 3구가 20% 이상을 차지한대요. 지금 몰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구매력 역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츠나 배민 모두가 처음에 초기 서비스 강남 3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력이 높고 트렌디함을 빨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동네에서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먼저 시작이 되는 이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바라보는데 어쨌든 이제 부산시도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나 이런 산업의 테스트베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파파박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좀 느낀 거가, 배달의 민족도 요즘 희한하게 배달 속도가 높아졌어요. 저는 이제 경쟁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쿠팡이츠가 없었다면, 배달의 민족이 이 정도로 노력을 했을까 싶은 의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쟁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결국엔 소비자들이 어쨌든 돈을 더 지불하는 건 맞을 건데,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거는 결국 우리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엄청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네, 이 쿠팡이츠하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같은 딜리버리 히어로가 같은 우산 안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그러한 이점을
봤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배달비가 계속 오를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두 번째는 재밌게 봤던 건데, 여러분들 이 뮤직하우라는 곳이 있대요. 이 저작권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게 시중에 돈이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벤처 투자도 결국에는 이게 투자 붐이 전부 일어나는 이유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에 이제 유형 자산,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유형 자산이나 주식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거래하지 않지만 그런 유가, 곡물, 이런 선물 거래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권한에 우리가 가격을 먹여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저게 비싸다, 누군가는 싸다에 대한 그 정보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음악 저작권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수익률이 말이에요. 수익률이 진행 중인 옥션이라고 하죠. 뭐 시작과 최고가에서 수익률이 최근 1년 동안 9.9%, 11%, 21%.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저작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저작권에 대한 권한을 사고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 가치 평가도 결국에는 큰 틀의 무형 자산인데, 무형 자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레코드 레이블사, 음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 자산이 결국에는 지금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됐던 거가 그래. BTS의 장부 가치가 얼마냐라는 막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빅히트라는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가치가 엄청 높은데, 그 결국엔 누가 이건 뭐 이견이 없습니다. BTS의 가치죠. BTS가 앞으로 창출하게 될 캐시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주식 가치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이제 그룹들을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BTS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넥스트 BTS라고 불리는 그룹들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BTS가 그만큼 이제 빅히트 그룹의 최고 자산이죠. 자산이라 하면 기업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자원이니까. 이제 BTS의 가치가 장부 가치상 얼마로 적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BTS가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이제 러닝 로열티로 이제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이 받기로 한 거고, 그 이니셜로 딱 꽂은 거가 그 계약한 거가 30몇 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BTS 제 기억에 30몇 억인데 찾아볼까요? BTS의 장부 가치가 실제로 높지 않습니다. 63억이네, 63억. 네. 이게 회계 쪽에 오류가 있는 거죠. 무형자산에 대한 단적인 사례예요. 계약금만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빅히트엔터 장부에는 BTS 63억짜리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서 이제 회계기준 개선 가능성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기술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와닿는 건 이제 BTS가 63억짜리다. 이 63억의 이 경매가 나온다면, BTS라는 그 그룹에 대해서, 그룹의 이제 뭐 사용권이죠. 실시사용권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걸 누가 안 사겠습니까? 어쨌든 회계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음반사나 매니지먼트사들이 이제 이런 시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산 가치가 또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 가치가 공공에서 인정하는 그 공정 자산 가치, 공정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무형 자산들이 좀 저렇게 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향후에는 언젠가는 이제 이런 음반과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자산 가치들이 제대로 반영되면 매니지먼트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래요. 네. 그래서 그 저작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다. 음악 저작권 투자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2021년 3월 24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창업보육센터가 전국에 많습니다. 많은데 반납한다는 거예요. 자진 반납한대요, 지금. 자진 반납들을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엑셀러레이터 육성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런 거 관련은 아니지만 좀 다른 걸로 해서 국제신문에 좀 인터뷰를,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인터뷰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창업보센터 비슷한 이제 유형 자산이죠. 인프라 투자인데, 이런 인프라 구축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부산시의 창업 지원 정책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 좀 그쪽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 대신 이제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유인책도 필요하고, 그 유인책이 이제 결국엔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인프라가 아니고,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부산시가 되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보육 공간이나 하드웨어 중심 지원이는 인프라 지원이 아니고, 엔젤 투자 확대나 어쨌든 협업 등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컨텐츠와 관련된, 그러니까 왓에 대한 이제 투자가 아니고, 하우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의 우스특허 엑셀러레이터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서 창업 인프라라는 게, 여기 인프라라는 게 이제 유형 인프라와 무형 인프라가 있는데, 무형 인프라를 보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전환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창업교육센터가 자진해서 원래 운영하던 쪽에 자격을 반납하고 있대요. 그래서, 차별점이 없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요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창업교육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창업 지원 정책들이 이제 인프라 중심의, 그 다음에 예산 중심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중심의 정책이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창업기업이 얼마 정도의 성과를 주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실제 유망 기업이 창업되고 있는지 등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 투자도 좋습니다. 좋은데, 유형 투자를 그러니까 수요자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실제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우리 이제 공유 오피스들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공유 오피스들의 이제 호스트 관점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기 들어오는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점이 인식 차이가 있어요. 이런 연구들도 있고,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SCF 논문에 이제 게재를 했었는데, 그런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설계가 돼서 조금 이제 유형 인프라보다는 무형의 인프라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게 또 본 거는,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구권의 이제 여성 권한이 강한 이유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설들이 있지만, 설득력을 얻고 있는 하나의 설이 이제,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이 이제 발생하면서 남성들이 많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가 재건을 위해서, 아니면 전시 중에, 생산을 위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를 겪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차례 겪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여성의 권한이 높은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요거네요. 요거 제가 요 기사를 설명드렸는데, 자, 최근에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양성평등이죠. 성평등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샐러리 갭, 그러니까 급여 차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 회원국 중에 한국이 남성과 여성의 샐러리 갭이 최상위권입니다. 제일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예요.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여성들의 이제 샐러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 참여하는 이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남성들이 많이 참여했고 급여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다 리셋되면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women's earning as a percentage of men's earning이죠. 그래서 by 스테이트별로 지난해 지나서 좋아진 건데,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worse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나빠진 데가 있다고 하는데, 다 75%, 막 90% 육박한 데죠. 91%, 87.5%, 이런 데 83.1%.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러리 갭들이 있어요. 페이 갭 매시오가 이렇게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간극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non-히스패닉계,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열이 아닌 백인 남성들의 급여를 100%로 봤었을 때, annual earning 100% 봤었을 때, 아시안 우먼이 킹왕짱입니다. 아시안들이 어딜 가나 열심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시안들이 91%를 갭이 제일 적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 백인 인종 기준으로 가장 페이 갭이 작은,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이 적은, 고용의 타격이 적은 층이 아시안 계열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산업도 많이 잠식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개별, 그 일을 하시는 개별 사회 참여자들의 역량도 우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안 우먼들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고무적이죠? 네, 저희 열심히 산다는 증거예요. 저희 어쨌든 아시안 계열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갭이 가장 이렇다. 그래서 블랙 우먼들보다 히스패닉이나 라틴 우먼 계열들이 사실 더 갭이 커요. 갭이 크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도 더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페이 갭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줄어드는 경향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기사는 이제 Who's paying for popular streaming service예요. 요즘 OTT라고 하죠. Over the top이라고 해서 셋탑박스 이제 넘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일 핫하죠.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한 거냐면, 이제 오버 더 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이 기업들이 있죠. 요즘 이제 애플도 한다고 하고,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이거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훌루, 그다음에 디즈니, HBO도 다 하는데, 시장 점유율이 문제가 아니고 돈 되는 고객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애플 TV가 엄청나게 따라잡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보이세요? 프리 프로모션, 공짜로 보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게 수익성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넷플릭스가 이제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팡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들어간 이 N이 왜 N만 들어갈까? 다른 데 많은데, 보시면. 보세요. 이 프리 프로모션 보고 있는 고객들이 거의 없어요. 아웃사이더 하우스홀드도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거의.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한다는 거겠죠. 일을 한다는 하우스홀드 분들도 많이 보고, 인 하우스홀드에서 많이 봐요. 어떤 핵심은, 제일 주목할 거는 프리 프로모션을 보는 고객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 기사를 타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컨텐츠가 많아요. 디즈니 계열이. 그 다음에 무비 계열, 영화 계열 쪽 컨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블도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컨텐츠로 계속 이제 싸움이 붙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런 측면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어떻게 지형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 넷플릭스 창업자의 창업 스토리를 쓴 책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면 엄청 재밌어요.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DVD 대여점을 했다가 넷플릭스 넘어왔다고 간단하게만 알고 계신데, 최초로 DVD를 우편 서비스로 유통시킨 업체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것도 없던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투자 자금을 또 모을 때 간절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할 때 얼마나 반대에 많이 부딪혔고,
예,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도 거기서 제가 느낀 거가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그 아주 전문가가 그 안에 또 참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DVD 자체를 그냥 유통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어떤 DVD가 어떤 컨텐츠가 우수한지 고객들이 반응이 좋은지도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추천 서비스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비를 해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 DVD가 계속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한번 보냈다가 그 우리 손에 다시 들어와야지 또 대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텀은 또 얼마고 그래서 한 영화당 DVD를 몇 개를 뭐 구비를 해놔야 되고 DVD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기계로 뽑지 않잖아요. 사람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렬을 또 쉽게 할지 네. 그 순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DVD가 고객들한테 배송이 갔었을 때 열기 쉬우고 닫기 쉬우면서도 파손이 되지 않는 그 재질과 두께를 찾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찢어보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업기 그 책을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보시면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 창업인가? 네. 책 제목이요. 책 제목이 네. 책 제목이요. 넷플릭스 찾으시면 안 되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가 책 제목이에요. 이거 왠지 알아요? 넷플릭스의 창업자의 부인이 이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그때 DVD 온라인 유통하는 아이디어 듣자마자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가족마저도 처음에 의심했던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that will never work이라고 하죠. 절대 이게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게 이제 넷플릭스의 창시라는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이 회사 명칭도 엄청나게 신경 써서 지은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업 이제 경진의 평가 같은 거 했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기업명이나 서비스명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제 요 창업자의 요 책에서 보면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나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하나하나 다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라는 뜻이 여기 책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여기 보이시죠? 플릭스라는 영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네, 영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FLICKS라는 건데 요걸 이제 플릭스라고도 지금 우리가 무비가 아니고 플릭스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래서 넷으로 보는 무비예요. 화 받았잖아요. 넷 무비가 아니고 넷플릭스라고 어쨌든 발음도 좀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면 이제 영화에 대해서 무비하고 이 플릭스의 어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 제목을 지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창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추천드려요. 다시 돌아오면 제가 요즘 또 좀 재밌게 봤던 건데 자, all the golf course가 are being turned into e-commerce warehouse예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골프가 이제 사양 산업이에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스크린 골프 때문에 이제 골프를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하루 종일 시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젊은 층들 중심으로 골프를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닝, 그냥 이제 생활 운동, 그러니까 애슬레저룩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운동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복들이 계속 많이 팔리는데 다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올드 골프 코스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커머스 웨어하우스로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안에 보통 도심지 근처나 도심지 쪽에 골프장이 있고요. 다른 데가 다 개발되더라도 이 골프장은 개발이 안 돼서 땅이 평평하거나 조금 굴곡있지만 너르다는 거예요. 넓고 개발이 안 돼서 창고를 짓기가 딱이랍니다. 그래서 올드 골프 코스들이 지금 이커머스들의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물류 창고로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특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골프장 수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들었어요. 평지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골프장 수위가 제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골프장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류 창고로 쓰기 힘들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국 대학들, 이제 지방 대학들의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서히 이제 지금 학생 모집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서막입니다. 위기의 서막이에요. 이제부터 과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출생률이 급감하던 그 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그 입시 학생 수가 급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분명히 어려워진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통 학교들이 또 도심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물류 창고로 쓰면 어떨까? 뭐 아파트 이런 걸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시설로 개발할 수 있겠지만, 논리는 어떤 기업 쪽이랑 이타협을 해서 웨어하우스 쪽으로 좀 이 개발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네, 골프장이 이커머스 웨어하우스로 바뀌고 있대요. 자, 그다음은 여기 보시면 Global Tourism looks shaky with a herd immunity a distant dream이에요. 한마디로 해외여행하는데 아직 갈 길 멀었다라는 겁니다. 갈 길 멀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여기 있는데, 사우스 코리아는 이제 아웃바운드 관광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지금 같은 추세로 백신을 맞았을 때 75% 이상의 국민이 백신을 맞기까지 5년 이상 남은 국가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의 비율로 그렇고, 정부가 이제부터 백신을 계속 지금 추가로 지금 본격적으로 그 백신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사실 5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저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획이 1년 이내잖아요. 올해 안에 집단 면역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면은, 이 보시면, US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안 남았어요. 1년 안 남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에서도 칠레, 캐나다, US 쪽이 빨리 하고, UK가, 영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백신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쨌든, 유럽도 더 빨리 하고 있다라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제일 빠르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도 가장, 사실 75% 이상 국민들한테 빨리 맞춘, 지금 거의 0에 가깝잖아요, 0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로도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이 생각보다 빨리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패스포트를 이제 발급을 해서 전 세계를 좀 다닐 수 있게 하자는 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icket as the World Reope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서 쓰자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 백신도 제일 빨리 나오고 IT나 이 벤처 창업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핵심은 그 백신 패스포트가 되기 위해서 전자 패스포트로 갖고 다녀야 될 거고, 전자 패스포트를 위해서 기술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뭐냐라고 봤더니, 어쨌든 간 디지털 카드가 돼야 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되고, 자기 정보는 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토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전 국가가 조금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백신 패스포트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저도 좀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매우 힘든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Change in US Employment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행이 아니고요. Film and Recording Industry가 지금 최악이에요. 최악. 우리나라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전부 날라갔다고 지금 뭐 난리예요. 그 다음 예술, 그 다음에 Travel Reservation Service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행 쪽이죠. 그래서 관광하고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영향이 지금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관광보다는 이쪽이 심하죠. 왜냐면 극장을 못 가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그 개봉작들이나 예전에는 영화에서 블록버스터라고 꼽히거나 기대작들이 지금 넷플릭스나 다른 이제 티빙이나 이런 이제 OTT 서비스에서 개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제 시대 이후에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경향이 얼마나 계속해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택트 생활로 어느 정도 빠르게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면 백신 패스포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he end of Tesla's dominance may be closer than it appears라고 합니다. 예, 뭐겠어요? 지금 폭스바겐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의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폭스바겐이 드디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쓴 전기차를 이제부터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배터리도 뭐 자기들이 생산하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막 발표를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오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뭐 실제 여러분들 벤츠나 BMW나 뭐 이런 회사들 명품 수입차들, 고가 수입차들 말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순위를 봤었을 때 일반 승용차를 만드는 글로벌 메이커들은 폭스바겐, 도요타, 그 다음이 뭐 르노 닛산 그룹 있을 거고, 뭐 어쨌든 현대 기아차가 이제 5위, 8위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드디어 전기차 양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 2년 전부터 테슬라의 관건이 이제 원래 전통적인 오토메이커들이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 못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생산 공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산 역량이 어쨌든 간에 기존의 오토메이커들보다 조금 부족해요. 예, 부족해서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을 때 테슬라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또 보는 게 우리들의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s upstart still rules인데 but traditional automakers are catching up fast입니다. 유통망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생산 역량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수직 계열화, 수평 계열화된 어쨌든 그런 밸류체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메이커들이 진짜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재밌게 본 거가 How to Grow Better Lettuce예요. In Space입니다. 요즘 우주 호텔, 우주 관광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영화 마르스라는 데 보면은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살기 위해서 막 식물 키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식물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에서 프로토타입 달 그린하우스에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제시를 했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팔고 있는 TV가 뭐 QHD인가 뭐 퀀텀단 얘기하잖아요. TV 브라운관에서 쓰는 매니플레이팅 라이트 기술이 이제 우주에서 식물을 작물하는데 키우는 그 빛이랑 적합하다는 거예요.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도 보니까 스마트팜을 얘기하면서 그냥 뭐 물 흘려주고 이제 뭐 배양액을 돌려줄 수 있고, 계속 이제 모터 돌려서 물을 순환시켜서 하는 게 뭐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이 접목되려면 어쨌든 이런 실제 태양을 보지 않으면서 실내에서 키우면서도 이제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 빛을 다루는 기술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이 지금 나왔어요. 제가 되게 반갑게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TV에서 쓰는 LED를 다루는 기술이 스마트팜에 적용이 될 수 있다. 특히 우주 쪽에서도 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술로 어쨌든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3월 26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기술 경영 관련 뉴스들은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서 넣진 않았지만, 최근에 수에즈운하에서 그 배가 좌초돼서 대각선으로 딱 넘어지는 바람에 수에즈운하 막혔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손해 금액이 10조인가, 뭐 물류로 인한 손해 금액이 10조고, 그것 때문에 막 원유가 오르고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나왔던 제가 봤던 기사들은 그거를 통해서 원유가 오르고요, 커피 원두가 잘 배송되지 않아서 커피 물류의 시장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쪽에서 이제 두루마리 휴지, 예,
두루마리 휴지 배송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물류 공급이 확 막히니까.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없으면 6,000km를 돌아가야 된대요. 이게 엄청 수에즈 운하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에즈 운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가 이제 전 세계 물류의 혁신을 위해서 수에즈 운하를 뚫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했죠. 물류 측면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럼 찾아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차 제가 말씀드릴 기술경영 뉴스 모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